2020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국어 모의고사 전국연합 모의고사 16번에서 21번 제시문 사회제시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제시문은 경제 기본 원리하고 관련되는 그런 내용인데, 비문학 지문을 읽는데 배경지식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면은 문제 푸는데 꼭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혹시 만점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학생들이나 그 다음 배경지식에 대한 훈련을 좀 더 하고 싶은 친구들 있다면 이 16번에서 21번 제시문은 좀 꼼꼼히 학생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배경지식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면 배경지식 학습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꼼꼼히 해 달라라는 의도입니다. 자, 그 말씀이니까 저는 이제 차근차근 제시문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가계,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로서 가계는 소비기업 소비하고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1문장 읽었어요. 1문장은 이제 가계, 기업, 정부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각각 소비, 그리고 생산, 그리고 정책 결정의 각각의 주체인데 할 때 뭐 한다? 전부 다 합리적 선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부터 이러한 가계든 그러니까 가정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아니면은 정부든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편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순편익의 계산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라 하죠.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항상 잘 이해 안 되는 지문이 나온다든가 어쨌건 공식 같은 게 나오면은 꼭 정리해 두세요. 자, 일단 보세요. 순편익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순편익이라는 것은 편익에서 보다 비용을 뺀 것이 바로 순편익이다. 이렇게 공식 첫 번째 게 나옵니다. 하면서 편익이란 무엇인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란 또 무엇인가가 나오고, 이 비용 중에서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이 무엇인지 각각 개념 설명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문단부터 개념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개념들이 나올 때마다 그냥 정리해 주세요. 자, 편익은 이득이란 얘기죠. 어떤 선택을 할 때 얻게 되는 이득으로서, 가령 기업 같은 경우는 판매하고 얻어지는 수입과 같은 금전적, 자 봐라, 기업과 같은 우리가 흔히 편익이라 했을 때 이러한 경제적인 금전적인 돈만 생각하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판매 수입 같은 것도 이제 판매 수입, 혹은 소비자 같은 경우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신적 만족감도, 즉 이러한 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편익이라는 것에는 금전적인 것도 있고 비금전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금전적인 것이라는 것은 판매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 비금전적인 것은 뭐냐면은 정신적 만족감을 뜻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것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이랬는데,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거라 했어요. 암묵,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자,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했고, 명시적 비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말하죠. 우리가 흔히 비용이라 얘기할 때는
명시적 비용만을 비용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익이라고 했을 때는 방금 얘기했던 금전적 이익을 뜻하고요. 자, 이제 비용에는 방금 암묵적 비용이라는 게 있었죠. 그지? 암묵적 비용과 또 뭐다? 명시적 비용, 요 두 개를 포함한 것이다 이거죠. 자, 이제 정리했습니까? 암묵적 비용이라는 것은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되겠죠. 그지? 만약에 사이다를 먹을까 콜라를 먹을까 했을 때 콜라를 만약에 사 먹게 된다면은 콜라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사이다의 가치가 바로 암묵적 비용이 될 것이고, 명시적 비용이라는 것은 콜라를 이제 콜라를 샀잖아요. 콜라를 살 때 화폐로 지불한 그 금전 비용을 바로 명시적 비용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일단 개념 첫 번째 잡았습니다. 순편익에 대해서 개념을 잡았어요. 해서 이 순편익에 대한 얘기를 이 문단에서 다시 시작하죠. 순편익은 자, 한 개 편익과 한 개의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진다. 중요한 말이죠. 이제 하면서 한 개 편익이 또 무엇이며 한 개 비용이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 벌써 박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편익은 자, 보세요. 한 개 편익이라는 것과 뭐가 한 개 비용이 동일할 때, 요때 순편익이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공식은 정리해라 이랬죠. 자, 그 다음 한 개 편익은 뭐냐면은 어떤 선택에 의해, 자, 특히 우리 경제지문 읽다 보면 이러한 한계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꼭 정리해 두세요. 어떤 선택을 함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다 이거죠. 그래, 코카콜라를 먹을 건가 사이다를 먹을 건가 해가지고 결국 자기는 콜라를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콜라를 처음 먹었을 때 그 기쁨, 그 만족감은 엄청 클 겁니다. 그런데 두 병째 먹고 세 병째 먹고 배 터질 때까지 먹을수록 그 만족의 기쁨은 갈수록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줄어들겠죠. 그게 한 개 편익이겠죠. 그럼 한 개 편익을 만약에 그래프화 시킨다라면은 이거는 올라가다가 요렇게 아마 되는 그런 시점, 최고에 오는 그런 시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한 개 비용 봅시다.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 한 개 편익이었고, 한 개 비용은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콜라 한 개 샀을 때, 두 개 샀을 때, 세 개 샀을 때, 10개를 만약에 샀을 때, 뭐 하면서, 예를 들어 볼펜을 한 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 개 편익은, 자, 볼펜을 한 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 개 편익은, 볼펜을 한 개 더 샀을 때 자기가, 볼펜 하기가 좀 이해가 안 되겠네. 콜라를 한 병 더 마실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 개 편익은, 콜라를 한 병 더 마셨을 때 얻게 되는 만족감이고요. 한 개 비용은 콜라를 한 병 더 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훨씬 이라면은 더 쉽죠, 그죠? 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제 순편익에 대한 자 1문단 정리해 볼게요.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는 경제 주체인데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즉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됐죠? 정리하면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다시 또 정리하면은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은 순편익 같을 때 순편익이 가장 높고 그런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자, 세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자, 보세요.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기업. 아까 가게가 나왔고요. 정부가 나왔고 기업이 나왔죠. 그게 전부 다 경제 주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아까 이윤을 극대화할 때는 방금 뭐 할 때가 이윤이 극대화된다 했습니까? 즉 이윤에는 금전적 이윤과 비금전적 이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자, 어쨌건 이윤은요, 편익이라고 본다면 한계 다시 쓰면요,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곳이 바로 이윤이 극대화된 거겠죠. 일단 우리가 이 문단까지 읽은 내용이에요. 이게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한계 편익 나왔는데 갑자기 또 한계 비용에다가 뭐까지 이제 한계 수입이란 말까지 나와요. 이제 자, 이제 또 봅시다. 한계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한계 비용은 어떻고 한계 수입은 어떻고 또 나오죠. 자, 아까 한계 비용에 대한 뜻풀이 했습니다. 그죠? 콜라를 한 병 더 살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 했죠. 요거는 기업의 입장일까요? 아니면은 일반 가게 입장일까요? 즉 소비자 입장일까요? 즉 소비자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비용은 뭐죠? 전부 다? 맞죠? 콜라를 한 병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겠죠. 그죠? 자, 한계 비용.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이거죠. 요것도 이해했죠? 콜라 한 병 생산할 때 하고 두 병 생산할 때 하고 세 병 생산할 때 하고 어쨌거나 처음에 공장 기계를 들이고 처음에는 많이 들겠죠. 그런데 병수가 생산량이 많을수록 비용은 어차피 들겠지만은 그 비용의 곡선은 점점 아까처럼 오래되겠죠. 이것도.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한계 비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계 수입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 바로 한계 수입. 자, 지금 우리는 기업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요. 자, 그래 기업에 일단 초점 맞추고 우리가 글을 읽으면은 아마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죠. 자,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항상 우리가 경제지문이나 과학지문이나 이런 거 읽을 때 이러한 가정을 쓰죠. 가정을요. 완전 경쟁, 사실 이 시장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변수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변수들을 지금 고려하지 않고 그냥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즉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그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되는 그런 기업이라면, 자,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다. 자, 여기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이제 한계 수입은 상품의 뭐다? 시장 가격이 한계 수입이다. 또 공식 나왔어요. 무조건 정리합니다. 완전 경쟁 체제에 있을 때 그거는 그렇다.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자, 이러한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기업이나 소비자는, 자,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그냥 풀이해주고 있죠. 자,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이 기업의 한계 수입이 된다 해서 앞에 있었던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다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지금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 시장 수요가 증가하여 상품 가격이 오른다면 한계 수입도 그만큼 동일하게 오르게 된다.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정리하세요. 그냥 한계 수입과 한계 수입이 결국 시장 가격이다. 이런 것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었던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즉 그러니까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 맞죠? 수요 증가하면 당연히 뭐가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면은 수입도 그만큼 올라간다. 조건이 방금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되는 그런
이상적인 시장을 지금 가정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한계 비용과 아까 한계 편익이란 말이 이제 한계 수입으로 왔죠, 지금. 자, 그렇다면 다시 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면은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거죠. 한번 봅시다. 또 다 정리해보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한 요점이 바로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거죠. 여기서 한계 수입은 결국 완전한 경쟁시장일 때 요거는 시장 가격이 형성됐다라고 보고요. 자,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때까지 정리한 거 봅시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다 그죠? 그런 말들이죠. 한계 편익, 한계 수입 같은 경우가 바로 뭐다? 그렇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이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또. 한계 비용이, 자,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 자, 이때는 이제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뭐다? 큰 경우 이랬죠. 큰 경우에는 상품 생산량을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죠. 그리고 이거는 생산량을 뭐 한 겁니까? 더 늘렸을 때 만약에 그죠? 생산량을 더 늘리면은 비용이 더 늘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수입도 더 늘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장 최고점의 이윤을 찍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만약에 생산량을 더 늘리면은 이윤은 최고점보다는 더 줄어들겠죠. 어쨌건. 왜? 아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이윤이 가장 크다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라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일단 우리가 일단 이윤이 극대화는 아니다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생산량을 줄인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 생산량을 줄여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생산량을 줄여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자 요럴 때는 생산량을 뭐 해라? 줄여라 이거죠. 요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죠. 한계 비용이 요래될 때 한계 수입이 더 클 때죠. 이때는 생산량을 이때는 생산량을 뭐 해서 늘려서 이윤을 늘릴 수 있다. 하나 더 알아둡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해놓고요. 그래서 요거 꼭 공식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크다.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 이건 어쨌거나 한계 비용하고 한계 비용이란 녀석과 한계 수입이 일치가 돼야지 이윤이 극대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한계 수입을 낮추든가 한계 비용을 높이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생산량을 줄여서
이윤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요.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여서 비용을 좀 낮춰야지 이윤이 증가된다는 얘기고, 반대로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돈 들어오는 게 생산할 때 든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을, 그래서 한 개 비용을 좀 더, 비용에 좀 더 투자하자는 얘기죠. 따라서 생산량을 늘려야지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이 기본 맥은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을 일치시킨다 이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뭐 할 수도 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거죠.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참 중요하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이제 또 평균 비용이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다. 평균 비용은요. 자, 총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총 비용 분의, 자, 이렇게 해서 생산량 이란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상품을, 자, 여기에 이제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 비용이다. 이게 평균 비용이란 얘기죠. 평균 비용은 상품을 한 단위 대에 드는데 드는 평균 비용이다. 여기서 자 이제 또 나오죠.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구별되는데, 고정 비용이 있고요. 가변 비용이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총 비용에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에 대한 설명도 나오겠죠. 그냥 고정 들어가는 비용이고 가변은 계속 변하는 비용이다 이건데요. 한 개 비용이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자 이제 아까 위에 나왔던 한 개의 비용은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고요.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 한번 합시다. 자, 한 개 비용은 가변 비용 영향을 받고요. 평균 비용은 모든 비용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또 하고요. 뒤에 고정 비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가변 비용이 무엇인가 나오죠.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임대료라든가 직원에 대한 정직원들의 월급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매달 똑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학생이 늘면은 선생님을 더 초빙한다든가 뭐 그럴 수 있는 거겠죠. 각종 재료비 상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이 그 예이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기업은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 비용을 통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또 나오죠.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래야지 뭐 학문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모든 변수들, 어떤 변수들을 좀 제외시키고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만약에 비용을 했는데 회수가 안 되면 어쨌거나 손해죠. 맞죠? 그래서 손해가 안 나게끔 하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미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도 계속 뭐 투자하면은 손해인데
하면 손해인데 회수하면은 더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뭐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은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보고 만약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하다면, 자, 중요한 거 나왔어요 방금요. 평균 비용이, 자,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평균 비교 곡선의 최저점, 생산량이 얼마이든 그 가격의 상품을 판매해보았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투입된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여 손실 발생을 막는 것이 이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요것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가격이 시장 가격이라 했죠. 아까 시장 가격이 뭐였죠? 한개 수입이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지금요. 한개 수입. 자, 그렇다면은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잘 모르는 지문들 나오면 이 공식들을 나오면 공식들 개념들을 정리해 가면서 가면 됩니다. 시장 가격, 요게 한개 수입이었는데요. 이 시장 가격이 작습니다. 뭐보다?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작다는 얘기죠. 요럴 때는 뭐 해라?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해라 이거죠. 자, 이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남아야 이윤이 남는데, 이건 당연한 말이겠죠. 생산량 평균 비용이 지가 생산했는데 가격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면은 이건 미친 짓이죠, 그죠? 어떻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이처럼 평균 비용은 한개 비용과 더불어, 자, 평균 비용 한개 비용과 더불어, 자, 한개 비용은 방금 한개 비용과 한개 편익이 일치할 때, 한개 수입이 일치할 때, 시장 가격과 일치할 때 기업의 이윤은 극대화된다 했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고 한개 비용과 한개 수입이 둘 중 어느 하나가 크다면 생산량을 줄이든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한개 비용과 한개 수입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비용 문제는 이제 평균 비용의 최저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되는 거하고 상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시장 가격하고 봤을 때 시장 가격이 더 낮다면 굳이 생산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철수 뭐 해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는 것은 경제활동을, 자, 이거는 합리적 선택, 방금 가게나 그리고 뭐다? 기업이나 정부 쪽의 그 경제 주체들이 하는 건데, 특히 이 글에서는 기업의 이 합리적 선택 중심으로 글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더 잘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주고 고용 증가, 경제 성장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 글의 필자도 기업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나는 보았다. 뭐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을 한번 읽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16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자, 항상 이 비문학 지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흔히 이거 논지 전개 방식이라고 하든가 혹은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거는 글의 형식에 대한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어떤 화제 S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S를 가지고 원영이는 만약에 잘생겼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잘생겼다로 얘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와 같은 잘생겼다는 답에 도달했는가 이거죠. 따라서 주어진 화제를 가지고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까지 가는 과정이 내용을 펼친 방식이 뭐겠는가, 혹은 논리적으로 전개한 방식이 뭐겠는가,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또 적절한 건 묻기 때문에 선택지 1, 2, 3, 4, 5분 중에서 요거는 긍정형 발문이기 때문에 수학처럼 푸는 거죠. 그래서 선지 1, 2, 3, 4, 5분 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은 기업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쓴 글이다 하고 난 뒤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찾으면 돼요. 그냥. 그랬더니 바로 합리적 선택할 때의 장점을 제시하며 한계 조건 정답은 4번 바로 나오는 거죠.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그냥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갈게요. 자, 이번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이번에 부정형 문제입니다. 부정형 발문이고요. 이거는 부정형 발문은 대체로 없거나 틀린 거 찾는데요. 저는 얘기했죠. 그냥 틀린 거 찾으면 된다고요. 화법과 작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없는 것이 답일 확률이 높고요. 문학이나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틀린 게 답입니다. 그냥. 그래서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각각 이거 어느 부분에 있다, 어느 부분에 있다라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틀린 것 하나를 고르면 돼요. 했을 때 정답이 일단 왜 3번이죠? 임대료 나오죠. 매달 똑같이 내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고정비죠. 그죠? 그렇다면 고정비용입니다. 한계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가변 비용만 영향을 미친다 했고, 평균 비용이 이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을 있네. 그죠?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총 비용에서 왜 그렇죠? 총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뭡니까?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구분된다 했으니까 고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변 비용이다. 맞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소비자는 시장 가격을 이것도 맞죠? 아까 완전 경쟁 시장 설명할 때 맞았고요. 4번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이 똑같이 배우면 되는데 같은 편익을 주는 대안이 여러 개 있다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이 뭘까요? 잠깐만요. 기억. 제일 끝에 있네요. 이처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과 더불어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평균 비용이 그러니까 방금 봅시다. 기억은 아까 평균 비용이 유용하게 활용되는 그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랬죠. 방금 평균 비용은 뭐 할 때 필요하다 했습니까? 최저점이 실제 그 당시 시장 가격하고 비교되는 거죠, 이제. 다시 말해서 요 오른쪽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곡선이 있다면 여기 평균 비용 곡선이 있잖아요. 했을 때 요래 점수 이게 지금 최저점인데 요 최저점 이 최저점보다 더 낮은 만약에 Q
이래 된다면은, 이까지 온다라면은, 이거는 그냥 철수, 뭐, 이렇단 얘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1번. 이런 얘기가 아니죠. 2번, 3번 다 봅시다. 생산을 멈춰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멈춰야 되는 시기. 한계의 비용은, 자, 두 번째 게 틀렸죠. 한계의 비용은 생산에 드는 암묵적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죠. 4번, 자, 그러니까 적절한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선택지는 전부 다 데코레이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 기억의 의미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방금 문제가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평균 비용은 생산을 중단할 만한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한계 비용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시점이 뭐라 했습니까? 방금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중요합니다. 평균 비용은, 자, 다시 정리할게요. 평균 비용은 요거고요. 한계 비용은 이렇게 중요하다. 자, 이 둘 다가 기업이 하게 되는 뭐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한계 비용 얘기했고요. 후반부에서는 평균 비용을 얘기했었죠. 자, 이제 그 다음 19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참고할 때 했는데 A가 뭔지는 그냥 안 볼랍니다. 그냥.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네요. 독서 오심 활동을 한다 얘기입니다. 3,000원을 가지고 가게에 간 갑은 각각 1,000원인 동그라미 과자와 세모 음료수를 모두 사고 싶었지만, 자, 먼저 동그라미 과자를 합리적 선택을 통해 샀네요. 과자 소비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아래 표와 같는데, 비용에는 갑이 과자 소비로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반영했고, 편익은 과자 소비의 만족감을 고려해 각 소비량만큼 과자를 사기 위해 갑이 지불할 마음이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나타냈다 해서 비용과, 여기 나오는 비용과 편익이 각각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이니까 다른 조건은 모두 무시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있죠. 했을 때 적절하지 않는 거 찾습니다. 한번 이 도표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답을 골라봅시다. 자, 이제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순편익이 나오죠. 갑이, 자, 과자 소비에서 얻는 순편익이죠. 아까 순편익은 뭐하고 뭐를 합친 거였죠? 기억나십니까? 순편익요. 순편익은 아까 제일 처음 나왔잖아요. 편익 빼기 비용이었죠. 그죠? 잘했어요. 그러니까 편익 빼기 비용인데, 과자를 3개 살 때의 과자를 3개 샀습니다. 그러니까 편익 빼기 비용이었으니까 3개를 샀습니다. 편익이 9,500원 했죠. 9,500원 빼기 비용이 9,000원이니까 요때의 순편익은 500원이 되죠. 그렇다면은 500원의 편익과 과자를 1개 샀을 때입니다. 1개 샀을 때 4,000원 빼기 2,500원이죠. 그 다음 1,500원이겠죠. 당연히 3개 살 때보다 1개 살 때가 더 크겠군. 1,500원이니까 1번 맞는 말이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떻게 풀까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이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과자를 샀다면, 자, 보세요.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려면은 순편익이 가장 큰 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였죠, 방금. 그렇다면 아까 1개 샀을 때는 순편익이 1,500원, 3개 샀을 때는 500원, 2개 샀을 때는 7,500원 빼기 5,500원이니까 2개를 사게 되면은 2,000원의 순편익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1개는 1,500원, 2개는 2,000원, 3개는 500원이니까 당연히 뭐다? 2개를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사면은 음료수 값 한 개가 남는다. 요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갑이 과자 소비량을 0개에서 1개씩 늘릴 때마다 얻는 이번에는 뭡니까? 1개 편익에 대한 얘기죠. 1개 샀을 때 편익이 4,000원이었잖아요. 그죠? 1개 샀을 때 편익이 4,000원이었습니다. 2개 샀을 때 7,500원이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간 더 플러스된 추가로 얻어지는 편익은 1개를 더 취할 때마다 추가로 얻어지는 게 1개 편익이었으니까 그래서 1개 살 때와 2개 샀을 때 요 차가 이제 4,000에서 7,500원이니까 4,000에서 얼마 들어간 겁니까? 3,500원이죠. 이제 편익은 3,500원이었고 그 다음에 7,500원에서 9,500원 됐잖아요. 이번에는 편익이 얼마밖에 안 됩니까? 2,000원밖에 안 되죠. 따라서 지금 1개 편익은 4,000원에서 어디로? 3,500원에서 그리고 얼마로? 2,000원에서 점점 줄어들었다. 3번도 맞는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보세요. 갑이 과자 소비량을 2개에서 3개로 자 과자 소비량을 2개에서 3개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추가 비용에 대한 얘기죠. 이제 비용. 자 3개가 9,000원이죠. 그렇다면 2개가 5,500원입니다. 그죠? 요게 얼마죠? 했을 때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라고 했죠. 아까 만족감은 요 편익 아닙니까? 그죠? 했을 때 9,500원 빼기 7,500원이죠. 요거는 2,000원이네요. 그죠? 했을 때 분명히 요놈이 큽니다. 4번 또 맞는 말이죠.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라고 했죠. 우리가 제 앞에 1문단이었죠. 비용은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비용이 암묵적 비용이 뭐였죠? 어떤 하나를 콜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한 그 사이다의 가치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는 암묵적 비용이죠. 그렇다면은 암묵적 비용에다가 뭐 한 것, 그러니까 총 비용이라는 것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거니까 암묵적 비용을 빼버리면 되죠. 맞죠? 그래서 명시적 비용을 이게 자 요게 암묵적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라는 것은 암묵적 비용 제일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이니까 명시적 비용 값을 빼버리면은 이 암묵적 비용인 즉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겠죠. 맞죠? 그렇다면은 이제 각각 명시적 비용이 어떻게 들었냐 이거죠. 과자를 1개 샀을 때 명시적 비용은 얼마였다? 1,500원이었죠. 방금 이제 1,500원이고요. 2개를 샀더니 이제 어떻게 되고요? 3,500원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3개를 샀더니 이제 얼마가 나옵니까? 6,000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입하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늘어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다. 또 학생들이 또 이럴 수도 있겠어요. 1,500 왜 1,500원이죠? 이런 아이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보기 읽었을 때 하나가 얼마입니까? 전부 다 1,000원짜리였죠. 그죠? 그래 각각 1,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면 본래 1,000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2,000원 들어가는 거고요. 3,000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00원, 5,500원, 9,000원이니까 이걸 각각 빼버리면요. 이게 이제 1,500원 나오고요. 이게 3,500원 나오고요. 이게 6,000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1,500원, 3,500원, 6,000원으로 점점 늘었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갈게요.
20번 오겠습니다. 또다시 넣었죠. 완전 경쟁시장인 어느 기업이라 했습니다. 생산하는 상품과 관련된 비용과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적절한 거 찾습니다. 지금 자, 한계 비용 곡선과 평균 비용 곡선 나오네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한계 비용 곡선은, 한계 비용은 뭘 알 수 있죠? 가장 최고 이윤의 극대화가 어느 지점인가? 평균 비용은 언제쯤 뭐 해야 돼? 생산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볼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P2 이게 가격이네요. 그죠? 이게 수입. 자, 일단 갑시다. 비용 또는 수입이다 했고요. 한계 비용 곡선이고요. 평균 비용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생산량이네요. 자, 현재 생산량은 Q0, 상품의 시장 가격은 P0다. 자, Q0하고 P0가 지금 현재입니다. 했을 때 요 지점이 지금 한계 비용 곡선 부딪히는 그 부분이었네요. 그죠? 한계 비용 곡선과 수입이 일치하는, 시장 가격이 일치하는 곳이니까 요 지점이 지금 현재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죠. 요거 일단 정리하고 갑니다. 이해했죠? 요 말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 곡선이 그쪽에서 일치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곧 한계 수입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따라서 시장 가격이 하니까 요게 한계 수입이죠. 그래서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요 지점이 바로 이윤이 극대화되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언제라도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으며, 자, 요건 아까 뭐 보면 된다 했죠? 그렇죠? 평균 비용 곡선을 보면 되는 거죠. 요것의 최저점을 바란 얘기죠. 최저점은 지금 요쯤 있습니다. 지금 좀 있네. 자, 생산한 상품은 생산량이 얼마이든 모두 판매된다고 전제하면 됐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생산량을 Q0로 유지하면, 생산량을 Q0로 유지합니다. 지금 계속 틀렸죠. 벌써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평균 비용이 아니고요. 지금 평균 비용 얘기가 아니고요. 이때는 한계 비용과 뭐가 한계 수입이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되죠. 따라서 평균 비용의 얘기는 전혀 평균 비용은 이윤 극대화와 관계없는 곳이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을 만약에 Q2로 늘리면 이랬어요. Q2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갔죠. 따라서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더 크지물, 이것도 맞아요. 그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보세요. Q0에서 Q2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윤은 늘겠죠. 어쨌거나 투자를 더 많이 했는데 생산량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그죠? 그죠? 그런데 이윤이 남지 않는 게 아니고, 이윤 남지 않으면 이미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철수를 해야죠. 이윤이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 지점보다는 떨어지죠. 왜? Q0일 때 P0하고 일치하니까, 그죠? Q0일 때가 이윤이 극대화되니까 Q2로 늘리면은 이윤은 떨어집니다. Q0 때보다는 이윤이, 그러니까 Q2가 되든 Q1이 되든 Q0 때가 이윤이 제일 좋죠. 지금요. 그 다음 가격이 P0로 유지되면, 가격이 P0로 계속 유지되네요. 그죠? 유지되면 생산량을 Q1으로 줄여도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자, 줄여도 한계 비용과 뭐 틀렸죠. 이윤의 변함이 없는 게, 아까 했죠. 지금
이라 되면은 한 개 비용이 이제 한 개 수입보다 더 줄어들게 되었죠. 그렇다면은 여기 같아졌을 때가 아까 Q0일 때가 가장 이윤 극대되는데 Q1으로 줄이면은 이윤도 당연히 Q0 때보다는 줄겠죠. 넘어갈게요. 다 이상한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나왔던 여기서 Q0와 P0가 만나는 이 지점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곳이구나 하면 알면은 그냥 1번, 2번, 3번 무난하게 X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시장 수요의 감소로 가격이 이제 뭐가 됐다? P1이 됐네요. 이제 P1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하면은 생산량을 Q1으로 줄여야, 근데 P1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결국 P1이 되었어요. 그죠? 하면 이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원에 또 Q1하고 부딪히는 거. 중요한 게 뭡니까? 뭐하고?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무슨 곡선? 그렇죠.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낮아집었죠. 이제 이때는 생산을 멈춰야 되죠. 그죠? 따라서 생산량을 Q1으로 줄이든 아니든 간에 얼마로 줄이든 간에 이거는 생산할수록 이거는 손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 Q1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할수록 손해가 난다. 철수해라. 이렇게 봐야 되고요. 5번이 정답일 것 같는데 그러면요. 봅시다. 시장 수요 증가로 이제 P2까지 올라갔네요. 이제 P2가 되면은 당연히 수입도 더 느는 거 맞죠. 그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입이 올라갑니다.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거네요. 그죠? 그래서 생산량도 뭐 해야 된다? 늘려야지. Q2로 늘려야지 이윤이 증가한다 했죠. 왜? 그래야지 한 개 비용과 또다시 한 개 수입이 동일하겠죠. 보세요. P2가 되었습니다. 그죠? P2가 되면은 P2가 요 있죠? 그래서 이제 Q2로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Q2로 늘려야지 이윤이 증가한다. 이윤이 극대화되죠. Q2 지점에서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이 일치하겠죠. 그래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면 될까요? 21번 가겠습니다. 자, A가 뭐였죠? 자, 판단을 내리다. 자, 이런 문제들은 다이어 관계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봐야 된다라고. 자, 판단을 내리다 해서 요거하고 동일한 거 찾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내리긴 내리고 판단을이란, 자, 요거는 VT, 즉 그러니까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목적어 중에서도 판단, 뭐 생각, 의견 뭐 이런 거와 자, 기차에서 틀렸죠. 평가를 내리다, 폭풍주의보를 내리다, 상자를 내리다, 글을 내리다. 정답 몇 번? 2번. 판단을 내리다, 평가를 내리다. 같은 구조이며 내리다와 호응되는 말이 같은 성격의 어휘였죠. 자, 이렇게 해서 사회지문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9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국어시험 과학지문 수업하겠어요. 33에서 36번 제시문입니다. 아이고야, 바이러스 끔찍하죠. 듣기만 해도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된 생물 지문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로 화제 표시를 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다 이거죠. 저는 글 읽을 때 화제에 해당하면 항상 동그라미나 네모나 뭐 세모와 같은 그런 표시들을 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하다.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마 다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테리아와 구별되는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세균으로 대표되는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분열을 통해서 자기 증식을 하는데, 바이러스는 숙주 몸에 기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생을 해가지고 뭐한다? 자기 증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흔히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했을 때는 뭐 곰팡이균 같은 것하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 그리고 뭐 바이러스 뭐 대체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에서 특히 바이러스가 이제 자기 증식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결국 요거는 못 받겠다. 기생하는 방식, 즉 숙주라는 것을 이용한다라는 것 우리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기생을 하고 그 안에서 증식함으로써 살아간다. 바이러스의 특징들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구조 얘기인데요.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 피막의 유무에 따라 껍질 피자입니다. 그래서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의 있다 없음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진다.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피막의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박혀 있고,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다. 캡시드 안에는 또다시 핵산이 있는데, 핵산은 DNA와 RNA 중 하나로만 구성된다. 요까지가 이제 바이러스의 구조와 관련되는 거죠. 제일 안에 핵산이라는 어떻게 이런 핵산은 보통 DNA나 RNA 둘 중 하나라고 얘기했고요. 이 핵산을 덮어 씌우게 있는 게 지금 이 캡시드라는 이런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뭔가 박혀 있다 이거죠. 요게 지금 바이러스의 구조죠. 요게 부착 단백질이다. 스파이크처럼 생겨서 스파이크라고 하던가. 코로나 바이러스 모형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요 안에 이것들이 지금 캡시드였고요. 요게 핵산인데, 핵산은 DNA 아니면 뭐다? RNA다 이거죠. 자,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글에 화제가 나오죠. 이러한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어떻게 감염하는 것일까 해서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는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해서 잠깐 보죠. 두 번째 문단부터 해서 여기서 또 끝나네요. 요 지금 이 세 번째 문단은 이제 감염의 종류,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하는 감염의 종류에 대한 얘기가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에 있네요. 따라서 이 글은 뭐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과 그 다음에 감염의 종류 뭐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은 여러분들이 꼭 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여부는 숙주 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숙주 세포 수용체 받아들이는 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이 숙주세포 수용체가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결합한 후 바이러스 피막에 부착되어 있는 이 뾰족뾰족한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자, 요게 만약에 숙주세포 수용체의 어떤 일부분의 단면을 그렸다면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뾰족뾰족하다 했죠, 그죠? 자, 요런 것들이 끝에 있는 것들이 요 안에 핵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캡시드가 있고 뾰족뾰족한 게 있는데요. 여기도 뭔가가 결합체가 있겠죠, 그죠? 했을 때 요 두 개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리는 거죠, 이제. 자, 그랬을 때 이걸 우리는 부착이라는 말을 썼네요, 이제. 자, 처음에 이제 부착되었습니다. 부착하고 난 뒤 이제 뭐다? 침투라는 과정을 거치죠. 자, 요 셈이 지금 형광펜 칠하고 있는 부분들 정리해 두세요. 제일 처음에 부착입니다. 부착하는 방법은 뭐 때문이죠? 그렇죠. 바이러스 껍데기에 있는 부착 단백질과 숙주세포 수용체가 서로 궁합이 맞은 거예요. 그래, 궁합이 맞아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렸고요. 그렇게 맞물린 상태에서 이제 요놈이, 바이러스 요놈이 안으로 이제 침투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침투를 하고. 침투와 동시에 뭐라는가? 바이러스의 핵산이 캡시도로부터 분리되어 숙주세포 내로 빠져나온다 했습니다. 즉 이제 하자마자 바로 뭐다? 분리, 즉 해체 작업을 거쳤다는 얘기죠. 해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던 것들이 뭔가 깨지면서 분리되면서 여기 있던 것들이 요런 핵산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자, 요 과정들 잘 정리해 두세요. 처음에 부착, 흔히 흡착이라고도 합니다. 흡착, 그 다음에 침투, 그 다음 뭐다? 분리, 혹은 뭐 해체, 이런 말 써도 되겠죠. 해체 해서 숙주 내부로 빠져나온다. 이까지 우리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뭐만 남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죠. 뭐 DNA 혹은 RNA만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요놈 핵산은 자, 중요하죠. 뭐를 이용해? 효소를 이용해 복제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다? 이제 복제라는 단계죠. 자기 스스로 복제가 안 되니까 이처럼 숙주를 이용해서 복제를 한다는 얘기죠. 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용되는 거는 효소였어요. 방금 효소 꼭 챙깁니다. 핵산이 만약에 이제 자 이렇게 했을 때 핵산이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괄호 열고 괄호 한번 쳐볼까요? 핵산이 만약에 DNA일 경우에는 이렇고 RNA일 경우에는 이렇다라고 얘기하죠. 이랬을 때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고요. RNA일 때는 이용을 하되 플러스 자신에 맞는 효소를 합성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자, 요까지 또 읽어봤습니다. 그죠? 자, 부착, 침투, 분리 해체, 그리고 복제까지 과정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 많아지겠죠. 이제 이게 자, 아주 많아졌어요. 이제 자, 이렇게 바이러스 덩어리죠. 자, 이렇게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또한 핵산은 이제 요거는 mRNA, 자, 이게 플러스 mRNA라는 녀석이 또 붙네요. 자, 이번에는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서 뭘 만든다? 단백질을 만든다 했어요. 여러분들 단백질이 방금 어디 있었죠? 그렇죠.
캡시드가 단백질이었고요. 그죠? 바이러스 껍질이 있다라면은 껍질 뾰족뾰족한 거 요것도 단백질이었죠. 그죠? 부착 단백질이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핵산을 복제하고 단백질을 합성했습니다. 단백질을 만들었고요.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단백질로 캡시드가 되어 복제된 핵산을 둘러싸고 다른 일부는 숙주 세포막에 부착되어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한다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단백질이 결국 요 단백질은 두 종류가 되는 거죠. 하나는 뭐가 되고요. 또다시 캡시드. 그러니까 캡시드를 씌우고 껍데기를 뭐 씌우든가 뭐 있는 바이러스도 있고 없는 바이러스도 있으니까 캡시드를 씌워야지 이제 바이러스를 배출시키겠죠. 제일 끝에 배출하겠죠. 그래서 일부는 캡시드가 되어서 새롭게 복제된 그 바이러스의 핵산을 둘러싸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부는 숙주 세포막에 부착되어 하니까네 숙주 세포막이니까 이거는 뭐 숙주의 세포 구조죠. 그런 숙주의 세포막에 부착되어 앞으로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 아까 표면에 있는 뾰족뾰족 그것이 될 준비를 한다. 그래서 자, 부착 단백질도 될 준비를 하고 있죠. 그 후 단백질이 부착된, 자, 이제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 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서 피막이 되면서 정식된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막으로 배출이 된다 해서 이 경우 자 처음에 부착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거죠. 맞죠? 그래서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부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침투합니다. 그 부위로 침투해서 그 다음에 분리 해체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이 해체 과정을 거친 이 각각의 DNA 혹은 RNA라는 핵산은 효소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죠? 효소라는 것을 이용해서 복제가 된다 했죠. DNA일 때는 이렇게 되고 RNA일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복제된 핵산은 mRNA라는 전단 물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단백질 중 일부는 바로 캡시드되어서 핵산을 둘러싸고요. 나머지 일부는 이제 숙주 세포막에 부착되었는데 이게 이제 캡시드를 또 감싸는 피막이 껍질이 돼가서 그러고 난 뒤에 뭐다 배출이 된다 하는 요 과정들 복제, 합성 그리고 배출 요 과정들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오겠어요. 정식된 바이러스가 아니죠. 우리 몸은 주로 위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위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서 급성 감염이 해서 급성 감염과 지속 감염에 대한 얘기를 또 설명하죠. 그래서 급성 감염 말 그대로 쉽습니다. 급성 그러니까 급성 감염과 지속 감염의 차이는 급성과 의 지속 이 기준이 뭐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짧은 기간이란 말이 있고요. 오랜 기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감염 지속 시간하고 관련되죠. 그죠?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데 바이러스는 감염된 숙주세포를
정식 과정에서 죽이고, 숙주세포를 뭐합니까? 죽이네. 그런데 니은을 읽어보면요, 바이러스가 장시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이라고 있죠. 죽이고요. 요거는 바이러스가 또 다른 숙주체 질병을 일으키고 시간이 흐르면서 체내의 방어 체계에 의해 바이러스를 제거해 나가면 그렇다. 그리고 자기 또한 죽게 되네요. 급성감염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뭐 별로 그죠. 지가 죽게 되니까 공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자, 그래서 급성과 지속을 보니까 방금 숙주세포 파괴 요 두 가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급성과 지속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게 정리가 되네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속 감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성 감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다. 지속 감염에서는 바이러스가 장기간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몸 안의 방어 체계를 회피하면서 생존한다. 야, 대단히 똑똑한 녀석이란 얘기죠. 자, 이러한 지속 감염은 또다시 발현,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잠복 감염과 만성 감염과 그 다음에 지연 감염으로 나뉘고요.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잠복 감염, 잠복기라는 말 있죠. 초기 감염으로 먼저 증상이 나타난 후 한동안 증상이 사라졌다가 특정 조건에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증상을 다시 동반한다. 오, 그렇네요. 이해하셨죠? 이때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에도 증상이 다를 수도 있다 이거죠. 잠복 감염은 질병이 재발하기까지 요 특징들인데요. 몰랐습니다. 잠복 감염은 재발하기까지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잠복한답니다. 특이한 용어 나왔죠. 이러한 바이러스를 프로바이러스 아마추어가 나머지는 그렇다면은 정말로 얘는 은둔의 귀재죠. 그죠?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잠복 기간에는 아무도 모르네. 그죠? 어쨌거나 감염성이 안 띄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가네. 이때만 금은. 그 다음에 만성 감염 갑시다. 초기 감염으로 감염성 바이러스가 숙주로부터 계속 배출되어 항상 검출되고 항상 옮길 수 있는 감염.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요거 문제 있죠. 질병이 발현되지 않기도 하며 이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요. 그죠? 증상이 안 드러나는 사람도 있었다 했죠. 그렇지만 감염력은 얼마나 컸습니까? 때로는 뒤늦게 발현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게 만성 감염이고요. 그 다음에 지연되었다라는 말을 쓰죠. 초기 감염 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반드시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의 감염 종류도 설명을 한 글이네요. 대체로 어떤 글인 줄 알겠죠. 그래서 요 감염 종류들은 잠복, 만성, 지연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성과 지속의 기준점이 뭔가, 그 다음에 특히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 부착, 그리고 침투, 그리고 분리해체, 그리고 효소를 이용한 복제, 그 다음에 mRNA를 통한 단백질 합성, 그 단백질이 캡시드나 피막, 그러고 난 뒤에 배출, 요 과정 이해하셨죠? 그 다음 1문단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구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33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습니다. 자,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자, 잠깐만요.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까지는 어쨌거나
뭐 효소와 결합한다 그랬죠. 방금 효소와 결합하면은 이거 바이러스가 이미 뭐 해가지고 자 침투하죠. 침투했습니다. 침투한 상태에서 이제 뭐 할 때 대량 복제를 해야 되잖아. 이 복제를 할 때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효소가 필요하다 했죠. 그 효소와 그대로 하는 것이 뭐 DNA, 그 다음에 RNA는 뭐 그런 식으로 차이점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죠? 따라서 바이러스 침투할 때는 숙주세포하고 효소하고는 관련이 없죠.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바이러스 침투할 때의 조건이 뭡니까? 바이러스 피막에 있는 뾰족뾰족한 부착 단백질이죠. 단백질하고 숙주세포의 특성이 서로 맞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맞물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답 1번이 틀렸네요. 2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핵산이 DNA라면은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산은 이거 아니면은 요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죠. 2번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DNA가 있으면 DNA 바이러스, RNA가 있으면 RNA 바이러스 이렇게 명칭을 정하죠. 자,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세포는 자기 정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가장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있다. 넘어가면 되겠죠.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캡시드를 또다시 피막이 감싸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아이고야, 끔찍한 그림이 나오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볼까요?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이런 부착 단백질과 수용체의 표면하고 특성이 잘 맞아서 이렇게 일단 흡착을 하죠. 흡착을 일단 합니다. 뭐 부착이라고 해도 크게 관계는 없겠죠. 흡착을 합니다. 흡착을 했을 때 이제 요 사이에서 이제 해체가 돼야 되겠죠. 그죠? 해체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지금 핵산만 지금 핵산만 떨어졌죠. 그러고 난 뒤에 요 핵산에서 이렇게 복제하는 과정이 이제 복제죠. 여기 이제 과정에서 방금 효소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효소 요거는 DNA하고 뭐 RNA에 따라서 다른 경향이 있었고요. 난 복제해가지고 또다시 뭘 만들어내야 됩니까? 또 단백질을 합성을 해야지. 요처럼 뭐가 캡시드죠. 요게 캡시드가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피막을 만들어지는데 여기 에서는 mRNA라는 것을 또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글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였는데요.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면요. A에서 1번부터 갑니다. 바이러스의 핵산이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오려면 이랬죠. 즉 해체의 과정을 거치려면은 먼저 흡착부터 돼야 되죠. 따라서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하는 과정은 결국 흡착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1번 맞는 말이죠. 2번 B에서 숙주세포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DNA였고 하나면 RNA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3번 B에서 캡시드가 분리되어 B에서 B 갑시다. 캡시드가 분리되어 빠져나온 효소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자 빠져나온 것은 뭡니까? 핵산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캡시드 형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정답 3번이고요. C에서 바이러스의 핵산을 둘러싸거나 C입니다. mRNA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D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 피막이 숙주세포의 구성요소 아까 세포막이었죠. 그죠? 세포막이 이제 캡시드를
캡시드를 감쌉니다. 그죠? 요 5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기억이 아마 급성이었을 거고요. 급성 감염 또는 지속 감염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급성 감염은 A.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체내에서 요거 뭐였습니까? 지속 감염이었고 지속 감염 중에서도 지연성 감염이었죠. 자, 그 다음에 A. 이것도 거꾸로 되었죠. 그죠? 아, 소멸시키는 거 대단한 녀석. 이것도 거꾸로 되었죠. 정답은 요거죠. 장기간 남아있게 된다. 지속이니까. 그 다음에 질병 발현 여부에 따라 구별되는 것은 아니었죠. 아까 얘기했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감염되는 시간이 감염 지속 시간 빠른가 뭐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숙주세포를 파괴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눠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가겠어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윗글을 참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겠어요. 수두 대상포지 무섭습니다. 엄청 아프답니다. 이게 자, VZV에 감염되면은 처음에는 미열과 발진성 수포가 생기는 처음에는 수두가 발병한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되나 평생 갖고 살아가게 된다. 안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신체 면역력이 저하라는 특정 조건을 만나게 되면은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증상이 나는데 이를 대상포진이라 한다.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들 윗글하고 관련지었을 때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이거는 뭐구나. 지속 감염 중에서 뭐였습니까? 지금 오랫동안 무슨 기간이 있었습니까? 그죠? 잠복 기간이 있었죠. 그죠? 따라서 지속 감염과 관련된 잠복. 자, 그렇다면은 VZV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인 선지 1번과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맞죠? 잠복일 때 방금 프로바이러스가 있죠. 수두를 앓다가 나온 사람은 대상포진이 발병하지 않았을 때, 자, 요거 제10문에 있었던 말입니다. 프로바이러스. 기억나시죠? V2V를 가진 사람의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병의 뭡니까? 이게 정상이죠. 다시 활성화되는 특정 조건 아까 요거였죠.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되었다. 정답 2번인 듯 하네요. 그죠? 자, 나머지 한번 읽어봅시다. 보기 계속 가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약 80%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하고도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감염 여부로 인지하지 못. 우연히 이거 나오죠. 이것도 내나 지속 감염 중에서 이건 뭡니까? 그렇죠. 만성이죠. 이거는. 자, 만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3번 가겠어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군. 그죠? 아니다도. 그 다음에 나와 관계없이 그런 얘기고요. 주변세포 감염性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정답 2번 확실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과학 생물 지문 바이러스와 관련된 시사성 있는 지문을 수업 강의 마쳤습니다. 2020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전환 모의고사 국어문제 37에서 41번 제시문 인문제제 철학자들의 각각 철학자들의 노동관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
누구나 한 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저는 늘 꿉니다. 늘 꾸고 있는 꿈인데, 이러한 상상에는 즉 일,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생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해서 이제 앞으로 이 글은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겠다 이거죠.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자, 이 글의 화제는 지금 노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 그래서 철학자들의 노동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로크가 나오고요. 헤겔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마르크스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글은 각각의 철학자들이 어떠한 노동관들을 갖고 있는지 그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 독해의 맥이 되겠습니다. 일단 로크부터 한번 보죠.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주었다고 주장한다. 자, 신이라는 존재가 온갖 걸 다 했네요. 그죠? 인간에게 자연을 그냥 너가 다 함께 써라. 공유물로 줬고요.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줬네요. 그런데 그런데부터 주의 깊게 봅시다. 화제나 태도가 전환되니까 그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지 않은 유일한 것이 신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만큼은 본인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신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그 신체의 활동인 노동 역시 개인의 소유가 된 것이다. 단계 이해되죠? 그래서 신체는 개인의 소유다. 따라서 이 신체에서 행하는 노동 또한 그렇다 이거죠.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공유물의 배타권을 첨가하는 것이 된다. 자, 노동은 공유물의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따라서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노동을 통해서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방금 뭐를 노동하죠? 그러니까 노동의 대상은 방금 뭐였습니까? 그렇죠. 자연이었죠. 자연은 공유물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함께 가질 수 있는 것. 그런데 신이 주지 않는 유일한 것이 바로 신이 준 것 중에서 유일한 본인 것이 방금 신체였고요. 신체의 노동을 통한 것은 분명히 자신의 소유라는 얘기죠. 다만 로크는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로크에게 노동은 단순히 신체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정의입니까? 노동의 정의죠. 그죠? 노동은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지
그렇게 자연을 이용했다면 그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겠죠. 읽어보세요. 이에 따라 로크는 만약 어떤 개인이 신체를 사용하여, 자, 신체, 배타적 소유권이 있는 신체였죠.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 경우니까 요것과 서로 배치가 되죠. 이거는 정당한 노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자, 요게 이제 로크의 노동관이네요. 로크의 노동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연물을 이용하는 개인의 신체는 배타적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가 될 수 있다. 단 그 노동은 삶과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돼야 된다. 뭐 대체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소유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크가 사적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자,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했던 얘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헤겔은 노동이 그러한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조금 더 갑니다. 이야, 뭔가 어렵디.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며, 거창합니다. 인간이 자기 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다, 이랬네요. 자, 헤겔의 노동관입니다.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고요. 자기 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한다. 뭔가 노동 정말 멋진 거네요. 그죠? 자, 또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꾸어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여 생명을 보존한다고 보았다. 노동의 가치가 대단하네요. 그죠? 이때,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동물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인간은 노동이란 것을 통해서 자신에 맞게 바꾼다. 자신에게 맞게 변화를 시킵니다. 이때 자립성을 가진 객체는 이제 노동의 대상이었죠. 이 객체는 주체의 노동, 인간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인데, 왜? 쥐도 자립성이 있으니까, 객체가 말이야. 이러한 객체의 자립성은 계속 저항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되어 주체에 알맞게 변화되는데, 자, 한번 정리해보면요. 자립성을 가진 객체는 주체에 알맞게 변화되고요. 주체는 이제 노동 과정에서, 야, 방금 요거 뭐 설명합니까?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서 실현한다, 이랬네요. 따라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서 실현한다.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무관한 것에서 인간을 위한 노동산물로 변화했고, 자, 인간을 위한 노동산물로 변화했고, 객체는, 자, 주체는 이렇게 해서 주체는 방금 나왔고요.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주객이 통일된다 이거죠. 자, 주체가 있고요. 객체가 있는데요. 얘가 처음에 뭐 했습니까? 저항을 했죠. 임마는요. 그죠? 자, 그런데 저항을 하는데 주체가 또다시 얘가 저항을 했어요. 지금요. 저항을 했는데 주체는 저항하는 녀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또다시 제거, 약화, 일단 저항해서 변화가 되죠. 맞죠? 주체에 알맞게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이 객체는 인간을 위한 무로 노동
산물로 변화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는 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이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인정하고 일정 정도 받아들인다 했죠. 요거를 수용한다 했습니다. 일정 정도. 그래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한다 했습니다. 자, 객체 속으로 실현이 됐네요. 자, 요 말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뒤쪽에서. 자, 헤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자, 봐봐.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화라고 했네요. 자, 요거는 자기 대상화라는 말로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주체와 객체가 서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가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노동 산물 속에서 통일되어 가며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요만큼 자기 의식을 확보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노동에 대한 얘기네요. 노동을 하다 보면은 자기 대상화가 된다라는 그 말을 쓰고 있죠, 지금.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통일되고 자기 의식 또한 그만큼 확보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헤겔에 대한 입장이네요. 그러니까 헤겔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 풀기 전에 꼭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게 헤겔, 노동, 주체의 자기 대상화라는 말 꼭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적인 자아의식을 확립할 수 있다. 노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대상의 객관적 법칙을 인식하고 그 대상을 자신 의지에 종속시킬 수 있다. 그거는 바로 자기 능력에 대한, 자기 잠재 능력에 대한 깨달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헤겔은 인간의 노동은 바로 자기 잠재 능력을 확인하는,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다. 요 정도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좀 한번 더 읽어보면요. 자, 그래서 자기 대상화 정도만큼 자기 의식을 확보한다. 자기 주체성을 확보한다라는 얘기죠. 그 헤겔 같은 경우 주인 노예 얘기가 많은데요, 그죠? 솔직히 노예는 노동하기 위한 존재였죠. 주인은 그 노동자인 노예가 해주는 그 생산물을 지가 아무런 노동 없이 그냥 얻어먹은 존재고요. 근데 실제 이제 노동을 하다 보니까 노예가 노동을 통해서 자기 의식에, 자기 잠재 능력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인은 물질 생활 전체를 노예한테 의존했기 때문에 노예가 없으면 만약에 얘는 생존마저 위협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역설적으로 노예가 오히려 주인이 되는 뭐 그런 역설이 된다. 이게 바로 어쨌건 헤겔의 노동관이었어요.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헤겔은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지만 여전히 주체와 분리되어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하지만 헤겔의 노동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뭡니까? 노동은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기 의식, 자기 정체성,
확보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노동 자체가 지니는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자, 결국 그에게 노동은 객체의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이런 것이다. 자, 보세요. 요 말은 뭐냐면 또 주체인 인간이 객체가 본래 인간은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요거를 부정한다 했습니다. 부정함으로써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한다. 그래서 요 주체가 객체를 보는 데 있어서 요거를 부정하고 자기의 뭐다? 주체의 형식을 부여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체의 욕구나 혹은 물질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바로 구체적 노동 산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자, 그 그림들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 형식이 부여되고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 구체적 노동산물이 된다.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노동산물에서 자기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고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까지 실현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객 통일의 방법이자 인간의 자아실현 과정이다 라고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주객 통일의 한계라는 것이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면서 이래야 된다고 역설 힘주어 말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마르크스니까 이 사회적 구조의 한계는 아마 자본주의 한계가 아닐까. 마르크스는 뭐 타파 자본주의를 외친 사람이니까 아마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노동을 통한 그 뭡니까? 아까 주객 통일의 한계가 온다라고 보았을 겁니다. 자, 헤겔하고 자, 이래서 로크 그리고 헤겔 그리고 마르크스의 노동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37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습니다. 로크는 인간에게 맞죠? 이성을 부여했다 했죠. 이성을 왜 부여했습니까? 아까 요거 두 번째 문단이 있겠죠. 그죠? 신의 목적대로 자연이라는 공유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을 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헤겔 얘기고 마르크스 얘기네요. 헤겔은 인간이 동물과 달리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바꾸는 목적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목적입니다. 그죠? 이거를 목적을 자기에게 뭐 하기 위한 겁니까? 결국 필요한 물건 그런 게 있었는데요. 아까 자, 헤겔이죠. 헤겔 쪽은요. 여기 있죠.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생명의 보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 가겠습니다. 헤겔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 얻게 되는 결과, 뭐라 했습니까? 아까 자기, 중요한 말이었죠. 자기 대상화라는 말 했습니다. 이것도 산문단에 그대로 나오겠죠. 자기 대상화. 자기 대상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식이 확보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상화의 정도에 따른 자기의식 확보. 그 다음에 4번.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분명히 대상을 주체의 목적에 맞게끔 물질화 해가지고 그 대상이 구체적 노동 산물이 된다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식과 정체성 확보하고 능력을 더욱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아 실현까지. 아까 제가 형광펜을 딱 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죠? 자아 실현까지 하게 된다. 정답은 5번인데요. 그렇다면요. 마르크스는 노동이 주객 통일, 자,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일단 이 글에서는 언급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정답 5번이네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어디랬습니다. 기억은요. 로크가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해서 했을 때 이 문단에 나오는 소유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문단에 나오는 헤겔의 소유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어쨌거나 로크의 소유와 헤겔의 소유라고 이해를 하면은요. 가장 적절한 거 찾습니다. 그냥. 헤겔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는 없죠. 그리고 노동은 신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니까 헤겔하고는 관계없고요. 정답 2번이죠. 노동과 관련되는 겁니다. 성립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타심이 로크하고 전혀 관계없죠. 이기심이란 얘기도 없었고요. 로크는 이타심이 아니고 방금 배타적 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이타심, 이기심 전혀 관계없는 말이고요. 인간과 자연의 합의를 강화하는 만큼 분리를 강화한다라는 말도. 그러니까 이 적절한 그 문제는 다른 선택지는 그냥 데코레이션들입니다. 그냥 막 갖다 붙이는 말들이에요. 공유물 뭐. 자, 넘어갑시다. 38번 풀었고 49번 가겠습니다. 윗글의 마르크스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랬네요. 윗글의 마르크스 관점입니다. 자연이 갖고 있는 뭘요? 방금 자연의 형식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연적 소재 형식을 자연적 소재 형식을 하고 부정하고 여기에 대상에 인간의 그리고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주체의 형식이 부여된다 했죠. 자, 그런 과정들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캐릭터 아티스트를 꿈꾸는 A씨는 관련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예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B사에 입사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몇몇 캐릭터만 반복적으로 그려하는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캐릭터 아티스트, 자, 뭐가 안 됩니까? 자아 실현이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현실에 염증을 느꼈고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서 이렇게 되었네요. 그죠?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어쨌건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1번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객체 속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겠군.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형식을 부여한 노동산물을 만드는데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분명히 이것도 맞겠고요.
A씨가 직장을 옮긴 것은 노동을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 맞고요. A씨가 예술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은 만약에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마르크스 입장도 아니었죠. 방금 이거하고 요 말과 요 말은 서로 엉뚱한 말이지만은 어쨌건 요 말 자체도 자연에다가 인간이 갖고 있는 주체의 형식을 부여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자연의 형식에 맞게 하면은 너무나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주체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A씨가 예술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은 이제 자기가 뭘 하고 싶었던 겁니까? 대상을 자기에게 맞게끔 변형하고자 하는 그 훈련들이었죠. 정답 5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0번 문제 적절한 것 찾네요. 제레미 리프킨은 유명한 사람 나옵니다. 노동의 종말 유명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생산수단에 접목되기 때문에 첨단 과학기술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다는 얘기죠.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밀려나는 노동의 종말입니다. 그는 노동의 종말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플러스, 긍정적으로는 이런 플러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대량 실업등이 있다. 따라서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 공유 전략을 가동해야 된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삶의 이유를 찾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 이거죠. 왜? 노동은 이런 가치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자, 적절한 거 찾습니다. 윗글과 보기 모두 노동이 인간의 정신보다 신체에 미쳤죠. 그냥 넘깁시다. 2번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윗글과 보기 모두 인간이 자신을 정답인데요. 그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한다. 윗글은 지겹도록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기 글도 이런 거 마찬가지죠. 윗글의 노동의 한계는 아니죠. 윗글이 노동의 한계라는 것은 다른 이유였는데, 그자. 보기의 노동의 종말하고는 이 엉뚱한 얘기들이죠. 윗글이 노동의 기능,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1번 문제. A, E와 바꿔서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참네, 떼야 되죠. 자, 됐습니다. 떼고 난 뒤에 우리가 문제들을 한번 보면서, 같이 보면서 풀어봐야 되죠. 자, 질문 한번 봅시다. A가 뭐죠? A부터 찾습니다. 자, 요 있네요. A는 이 문단 끝에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시험지 보고 하면 됩니다.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로크의 노동은요, 삶과, 위에 제가 빨간 물결에 둔 거 있죠?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 즉,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삶과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정답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푸는 거 맞죠? 자, 요거는 정답 아까 1번이었습니다.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 요 말이 아니었고요.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였다 이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9월 고2 모의고사 국어 모의고사 인문제재 풀어보았습니다.